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발밑 깊은 곳에서는 달만한 크기의 단단한 철 구체가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자기 북극이 수백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시베리아를 향해 달리고 있고, 여러분이 방금 보낸 하루는 관측 기록상 그 어떤 날보다 짧았습니다. 우리 행성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과학자들조차 그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 면적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지구 자기방패의 약한 지대와 상대적으로 옆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핵, 그리고 멈출 경우 세계 일부를 차갑게 만들 수 있는 해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런 미스터리에 끌린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단서는 하나의 위험한 질문을 가리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7월 5일, 지구는 하루의 자전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엌벽의 시계로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의 조용한 몇몇 연구실에서는 과학자들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1.66mm 짧았습니다. 밀리초는 1000분의 1초입니다. 얼마나 작은 차이인지 감을 잡자면 한 번 눈을 깜빡이는데 약 100ml초가 걸립니다. 그러니 사라진 시간은 눈 깜빡임보다 훨씬 더 얇은 순간에 불과했지만 현대 과학의 전 시대를 통틀어 이어져 온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과학자들을 긴장시킨 건 바로 다음 대목이었습니다. 지구는 긴 역사 대부분 동안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달은 바다를 끌어당기고 지구의 자전을 붙잡아 매 100년마다 극히 작은 속도를 빼앗습니다. 날마다, 세기마다 지구는 조금씩 속도를 줄여왔습니다. 먼 미래의 여러분의 후손들은 지금보다 아주 조금 더 긴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2020년 무렵부터 지구는 느려지는 대신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고, 달과 조석의 법칙이 말하는 방향과 반대로 더 빨라진 뒤 그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 지구는 해마다 약 0.5mm초씩 자신의 속도 기록을 거듭 갈아치웠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기록을 계속 깨는 달리기 선수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란 실제로 무엇일까요? 한 번에 일출에서 다음 일출까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86,400초가 걸립니다. 이 숫자는 모든 것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휴대전화, 모든 위성, 모든 주식시장, 모든 전력망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휘지 않는 자연법칙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변합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다만 그 변화가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았을 뿐입니다. 이 미세한 변화를 잡아낼 만큼 정밀한 도구는 원자시계뿐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오차가 1초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장치입니다. 원자시계는 195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사실상 추정에 의존했습니다. 원자시계가 생기자 비로소 의사가 모니터로 심장 박동을 보듯 지구의 자전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박동은 예상대로 천천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니터에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선이 튀고 하루는 해마다 한여름 무렵에 몰려 갑자기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밀리초보다도 더 작은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다음 짧은 하루가 대략 언제 올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는 일입니다. 가장 뻔한 용의자인 달은 지구를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다일 수도, 대기일 수도, 인간의 눈이 결코 볼 수 없는 지하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라진 자전은 지구가 보이기 시작한 이상현상 가운데 첫 번째일 뿐입니다. 하루가 계속 짧아진다면 세계의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밀한 시간을 지켜온 이래 우리는 시계에 초를 더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초를 하나 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큰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조금 낯선 장치인 윤초를 알아야 합니다. 윤초가 해결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세계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완벽한 원자시계 안에서 정확히 흘러가는 원자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실제 자전으로 정해지는 지구시간입니다. 지구가 아주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두 시간은 서서히 어긋나고 지구는 기계보다 조금 뒤처집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구는 늘 약간 느렸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세계의 시간관리 기관들은 지구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공식 시계를 단 한 추 멈췄습니다. 그 추가된 한 박자가 윤초입니다. 1970년대 이후 윤초는 27번 추가됐습니다. 가장 최근 윤초는 2016년 마지막 날에 들어갔습니다. 초 하나를 더하는 일은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윤초 하나는 작은 지진과도 같습니다. 컴퓨터는 1분에 61초가 들어가는 상황을 싫어합니다. 과거에는 단 한 번 추가된 초 때문에 웹사이트가 멈추고 항공예약 시스템이 얼어붙고 한 기업의 서버가 대규모로 오프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술자들은 윤초를 두려워합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명이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계단 한 칸을 새로 끼워 넣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느끼는 윤초는 교와 비슷합니다. 이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봅시다. 지구는 더 이상 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릅니다. 지구는 원자시계에 뒤처지는 대신 앞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시간을 더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빼야 합니다. 시간관리기관은 공식 시계에서 한 초를 삭제하고 완전히 건너뛰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기록된 역사 전체에서 음의 윤초가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세계의 컴퓨터들이 갑자기 58초를 표시한 뒤 곧바로 60초로 뛰는 시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구의 모든 시스템은 초가 추가될 수는 있어도 빠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만들어졌습니다. 발밑에 계단 한 칸이 갑자기 사라져도 지구의 모든 기계가 버텨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전문가는 2035년 이전에 음의 윤초가 필요해질 가능성을 약 40%로 추정했습니다. 일부 모형은 빠르면 2020년대 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동전 던지기와 비슷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변화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지구가 왜 빨라지는지 안다면 언제 멈출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시간관리 기관들은 눈으로 볼 수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엔진 때문에 역사상 처음인 선택을 향해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숨은 엔진은 무엇일까요? 행성 내부에서 무엇이 힘을 뻗어 지구 전체의 자전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 힘이 복잡하게 얽힌 형태이며 가장 유력한 용의자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 발밑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면 보통은 손가락으로 짚을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원인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 자전에는 그런 단일 원인이 없습니다. 용의자들만 줄지어 있을 뿐이고 각각은 거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달부터 보겠습니다. 달은 조석을 지배하고 조석은 물속을 끌고 가는 손처럼 지구를 잡아당깁니다. 달이 지구의 중간 위쪽에 높이 자리할 때는 자전을 조금 느리게 만듭니다. 달이 하늘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치우치면 지구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날마다 하루의 길이를 아주 조금씩 앞뒤로 흔듭니다. 작은 요동은 설명하지만 2020년 이후 이어진 기록적인 가속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용의자는 물입니다. 해마다 그린란드와 남극의 거대한 빙상이 녹고 그 물은 바다로 퍼져 지구의 중간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질량 분포가 바뀌고 회전하는 물체에서는 질량 분포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빙판 위에서 회전하는 피겨스케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팔을 몸에 바짝 붙이면 훨씬 빠르게 돌고 팔을 넓게 펼치면 느려집니다. 지구도 물과 질량으로 같은 일을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실제로 질량이 바깥쪽으로 이동해 자전을 느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음은 이상한 용의자입니다. 우리가 설명하려는 현상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기입니다. 대기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계절에 따라 지구 주위를 크게 이동합니다. 거대한 바람의 흐름은 1년 내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합니다. 바람이 느려지면 전체 계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는 더 빨리 돌아야 합니다. 회전하는 놀이터 기구 위에서 두 아이가 자리를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대기의 계절성 변화는 실제 효과이며 가장 짧은 날이 여름에 몰리는 이유와도 잘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체 수수께끼를 설명하기에는 영향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가장 깊은 곳에 용의자가 남습니다. 바로 녹아있는 지구의 심장입니다. 지각 아래 먼 곳에서는 액체 금속의 바다가 끓고 뒤섞입니다. 이 숨은 바다는 위에 단단한 암석과 회전 운동량을 주고받으며 표면을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고 겨우 간접적으로 측정할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수수께끼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영역이 발밑 1600km보다도 더 깊고 단단한 암석 아래에 숨어 있으며 일부 별의 표면보다 뜨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이 솔직히 서 있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열려있는 문제입니다. 연구자들은 가속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측정하지만 진짜 원인은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지구 자전을 연구하는 한 저명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지구가 다시 느려질 것이지만 언제 그럴지, 애초에 왜 빨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채 빨라지는 행성만으로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자전은 지구가 조용히 보여주기 시작한 여러 변화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루가 짧아지는 동안 다른 무언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모든 배와 비행기,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게 의존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안에는 보이지 않는 화살표가 하나 있고 지금 그 화살표는 이전에는 가리킨 적 없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표는 자기 북극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지구본에 표시된 북극과 다릅니다. 지구본의 북극은 지리적 북극으로
자전축이 지표를 뚫고 나오는 지구 최상단에 고정된 지점입니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돕니다. 그 지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북극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지면을 향해 수직으로 내려가는 곳, 전 세계 나침반 바늘이 조용히 향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탐험가들이 1800년대 처음 그 위치를 정확히 확인했을 때 자기 북극은 캐나다 북부의 얼어붙은 섬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 세기 넘게 자기 북극은 해마다 몇 킬로미터 정도만 천천히 움직여 지도 제작자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자기 집 주변을 느긋하게 어슬렁거리는 동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어느 시점부터 그 동물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북극은 속도를 높여 지구의 꼭대기를 가로질러 러시아 시베리아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를 때는 한 해에 32km가 넘게 이동했습니다. 경주의 결승선이 갑자기 일어나 선수들에게서 달아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 북극이 그것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온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현대 세계에 놀라울 만큼 많은 부분이 그 보이지 않는 화살표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바다를 건너는 선박은 여전히 예비 수단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와 방향을 맞출 때 이용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지도를 돌려주는 나침반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심해 시추 장비, 군사 시스템, 수색 구조팀 모두 자기 북극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도구는 그 화살표가 대체로 같은 곳에 머문다고 가정합니다. 자기 북극이 빠르게 움직이면 화살표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모든 나침반은 진북과 조금씩 차이가 나며 그 차이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와 자기 북극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도 제작자들은 거대한 자기장 모형을 이용해 이를 보정합니다. 하지만 모형은 한순간을 담은 사진일 뿐입니다. 자기 북극이 천천히 움직일 때는 한 번 만든 모형이 수년 동안 쓸만합니다. 하지만 자기 북극이 질주하면 모형은 금세 낡고 이를 믿는 모든 장치는 매달 조금씩 더 경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추적하는 과학자들이 마구 짐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궤도에서 자기장을 지켜보는 여러 위성 덕분에 자기 북극의 위치와 속도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며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기 북극은 움직이고 있고 빠르며 러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측정값입니다. 수수께끼는 이유입니다. 지구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자기 북극을 지구 반대편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그 움직임은 우리 생애 동안 더 강해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루를 빠르게 만드는 엔진과 같은 숨은 깊이에 존재합니다. 역사 대부분 동안 자기 북극의 느린 이동은 이미 그려진 지도 안에서 얌전히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질주가 시작되면서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 자기 북극은 어떤 지도도 도달하리라 예상하지 못한 선을 넘어 제대로 상세하게 표시된 적 없는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2025년 자기 북극은 현대 지도 시대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세계의 중간 경계선을 넘어 지구의 러시아 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기록된 역사 내내 자기 북극은 캐나다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기 북극은 출발점이었던 얼어붙은 섬들보다 시베리아에 더 가깝습니다. 공식 지도에서 자기 북극 표식은 얼음바다를 가로질러 오래된 모형들이 제대로 다루도록 설계되지 않았던 북극권의 한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이런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계는 자기장을 사람이 손으로 직접 추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계 자기 모델이라는 기준 지도를 사용합니다. 지구의 모든 나침반이 따르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도, 선박도, 군도 이 모형을 사용합니다. 이 모형은 교과서의 새 판처럼 5년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모든 장치가 그 판본을 믿고 자기 북극의 실제 위치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지도의 정밀도가 그 위에 그려진 격자의 정밀도만큼만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 기준 지도는 세계를 상당히 큰 칸으로 나눴습니다. 자기 북극이 천천히 움직이고 충분히 연구된 지역에 머물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북극이 북쪽 먼 곳으로 질주해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큰 칸들은 도시만 표시된 지도로 특정 집을 찾으려는 것처럼 거칠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기준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정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고해상도 새 모형이 등장했고 격자 칸의 크기를 크게 줄였습니다. 예전 지도는 적도 부근에서 약 3200km보다 큰 차이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새 모형은 약 320km 규모의 세부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가 10배 높아진 셈입니다. 흐릿한 오래된 사진을 거리 표지판 글자까지 읽을 수 있는 선명한 새 사진으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거의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극점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미래의 기계가 그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자신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극히 작은 오차까지 알아야 합니다. 배송 드론, 정밀 농업용 트랙터,
자동화 선박 모두 정확한 진행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나침반을 든 등산객에게는 충분했던 흐릿한 자기 지도도 자기 측정값에 운명을 맡기는 로봇에게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북극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때 정확도에 대한 요구도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의 묘한 긴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가 자기 북극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의존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북극은 지도화도 덜 되었고 이해도 덜 된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아나는 목표를 따라 더 좋은 지도를 그리느라 뛰고 있고 과학자들은 자기 북극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계속 시베리아를 향해 달릴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으며 갑자기 다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정말 열려있고 모르는 것이 정직한 답입니다. 불안하게 들린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북극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 번은 너무 빠르고 갑작스럽게 움직여 자기 지도갱신의 규칙 자체를 깨뜨리고 세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비상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계는 시계처럼 5년마다 자기장의 기준 지도를 갱신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그 일정이 무너졌습니다. 지구의 모든 나침반을 안내하는 지도가 새로 제작되어 배포됐고 다음 갱신까지 5년을 버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2020년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찍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북극이 너무 빠르고 예상 밖으로 움직여 막 나온 새 지도조차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5년짜리 달력을 샀는데 첫 해가 절반도 지나기 전에 날짜가 이미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세계의 나침반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겪은 일이 대략 그랬습니다. 문제는 지구 깊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래에서 출렁이는 액체 금속의 흐름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고 불연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숨은 충격이 지표까지 전달돼 자기 북극을 한번 밀어냈고 모형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오차가 작았지만 항법에서는 작은 오차가 점점 커집니다. 방향이 조금만 틀려도 충분히 멀리 이동하면 위치 오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도로가 1도만 어긋나도 처음 약 1.6km는 비슷한 곳에 도착하지만 오래 달리고 나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지구의 꼭대기 부근이었습니다. 북극점 가까운 고위도 북극권에서는 자기장이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는 선박과 항공기, 군용 장비는 정확한 자기 지도에 의존합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항법 수단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낡은 지도는 실제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이전에 한 번도 강을 받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예정된 교체 시기보다 앞서 지도를 고치기 위한 긴급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사실상 드문 공개 인정이었습니다. 지구가 최고 수준의 과학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변했고 우리는 서둘러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가 언제나 느리고 부드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 자기장은 갑자기 밀리듯 변하고 깊은 곳에서 충격이 올라오며 지표의 모든 것이 이에 반응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깊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쥐자기 급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관측되고 측정되는 현상이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급변은 지하 깊은 액체 금속에서 순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 지표의 자기장 행동을 갑자기 바꾸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일어난 뒤에는 찾아낼 수 있지만 일어나기 전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의 비상 업데이트 뒤에 놓인 조용한 우려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북극이 한번 우리 지도를 앞질렀다면 다시 그럴 수 있습니다. 급변이 일어날 때마다 깊은 곳의 엔진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예보할 수도 없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움직이는 표적, 빠르게 달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하나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하나의 점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감싸며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에는 이제 상처가 생겼습니다. 갑옷이 얇아지는 약한 지대가 멍처럼 한 지역에 퍼지고 있으며 해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 남대서양 상공 어딘가에서 지구의 보호막이 새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남대서양 이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밋밋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장이 정상보다 훨씬 약한 거대한 영역으로 지구 전체를 감싸는 갑옷의 얇아진 부분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얇은 부분은 계속 커졌습니다. 약한 지대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장이 평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떠올려야 합니다. 매일 매초 태양은 고속 입자와 방사선을 우주로 쏟아냅니다. 그 입자들이 전부 그대로 지표에 부딪힌다면 전자장비를 망가뜨리고 생명체에도 서서히 피해를 줄 것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보이지 않는 방어막처럼 작용해 위험한 입자 대부분을 지구 주변으로 흘려보내 우주로 밀어냅니다.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수십억 년 동안 이곳의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지구 전체 위에 펼쳐진 거대한 우산을 생각한다면 남대서양 이상현상은 그 우산에 생기는 구멍과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방패가 쳐져 지표에 더 가까이 내려오고 지구의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많은 우주방사선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늘구멍처럼 작은 틈이 아닙니다. 궤도 위성들이 크기를 추적한 결과는 놀랍습니다. 최근 약 10년 사이 약한 지대는 유럽 대륙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만큼 커졌습니다. 유럽의 절반에 해당하는 틈이 천에 번지는 얼룩처럼 지도 위로 퍼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높은 확신으로 알고 있으며 그 점은 중요합니다. 유럽의 위성 편대가 10년 넘게 우주에서 자기장을 지도화하며 정교한 대형을 유지한 채 지구 각 지역의 자기장 세기를 측정해왔습니다. 소문도 추측도 아닙니다. 이상현상의 확대는 측정되고 추적되며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측정값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약한 지대는 실제로 존재하고 계속 넓어집니다. 과학자들이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은 그 의미입니다. 일부는 이것을 과거에도 나타났다 사라진 적 있는 일시적인 변동으로 보고 결국 스스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자기장을 기록한 암석은 수천 년에 걸쳐 남대서양에 이런 약한 지대가 여러 번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자기장이 늘 해오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그들은 커지는 이 상처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더 큰 변화의 초기 신호, 더 거대한 변화를 앞둔 첫 균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과학의 정직한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 논쟁은 학문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상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궤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방패가 얇아지면 그 위를 나는 물체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인류가 만든 가장 중요한 장비들 가운데 일부는 지구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약한 지대의 중심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런데 남대서양의 약한 지대는 하나의 덩어리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을 방패의 넓은 한 곳이 움푹 팬 단일한 약한 지대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궤도 위성들은 그 모양이 변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약한 지대는 늘어나고 뒤틀리며 물 위에 기름방울 하나가 천천히 들로 갈라지듯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 부분은 과학자들이 예전부터 보아온 남아메리카 해안 바깥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더 새롭고 더 우려스럽습니다. 동쪽 아프리카 대륙에 더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오래된 부분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020년 무렵부터 아프리카 남서쪽 바다의 자기장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약해져 원래 하나였던 갑옷의 두 번째 얇은 지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세요. 방패에 구멍 하나만 있어도 문제인데 그 구멍이 두 개의 커지는 상처로 갈라지고 각자 퍼져간다면 아래쪽이 결코 평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갈라지는지 이해하려면 자기장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장의 모든 부분은 지구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치는 액체 금속의 움직임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숨은 금속 바다의 서로 다른 구역은 방향도 속도도 다르게 흐릅니다. 한 지역 아래의 흐름이 이상하게 움직이면 그 위의 방패도 균일하지 않게 얼룩처럼 약해집니다. 이상현상의 두 갈래는 기상지도 위의 두 폭풍과 비슷하며 각각 깊은 곳에 서로 다른 소용돌이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를 연구하는 책임 과학자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상현상은 아프리카 상공과 남아메리카 상공에서 서로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차분하고 고정된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움직이는 부분을 가진 불안정하고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못의 얼음판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피해 다니면 되는 얇고 위험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두 번째 얇은 지점이 생기고 그곳이 첫 번째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그러면 위험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늘어나기 때문에 연못 전체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과학자들의 상황도 대략 이와 같습니다. 방패가 어디에서 안전하고 어디에서 얇은지 보여주는 지도는 계속 다시 그려집니다. 새로운 측정 자료가 나올 때마다 약한 영역은 새로운 곳으로 번지고 가장자리가 바뀌며 갈라지고 넓어집니다. 여기서 분명하고 솔직하게 말할 점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상현상 바로 아래에서도 대기와 여전히 강한 자기장의 나머지 부분이 태양의 가장 위험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브라질 해변에 서 있다고 해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높아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보호는 얇아집니다. 특히 이상현상 위에서는 방패가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표의 사람들은 안전하지만 훨씬 높은 곳을 나는 기계와 사람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기계는 이 약한 지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궤도를 돌 때마다 반복해서 그대로 통과하며 지날 때마다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을 태운 장비도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머리 위 높은 곳에서는 우주비행사들이 지구를 돌고 있고 약 90분마다 위험지대로 들어갑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저궤도를 돌며 하루에 대략 16번 지구 전체를 순환합니다. 그 궤도는 남대서양 이상현상을 계속해서 직접 가로지릅니다. 그 약한 지대를 통과할 때마다 승무원과 장비는 평소보다 강한 우주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대응합니다. 정거장이 이상현상을 지날 때는 보호를 위해 예부 실험을 끕니다. 특정 장비는 차폐하거나 잠시 중단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이 구역을 통과할 때 눈을 감고 있어도 이상한 상광을 본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입자가 안구를 통과하며 일으키는 작은 빛입니다. 잠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쉬는데 자신의 시야 안에서 우주가 작은 불꽃놀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래의 방패가 얇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기계는 사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현상을 지나는 위성은 강한 타격을 받습니다. 추가 방사선은 전자장비를 교란하고 컴퓨터 메모리의 비트를 뒤집어 갑작스러운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런 현상을 다니엘 사건 오류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우주입자가 칩에 부딪혀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순간으로 우주의 탄환이 표계산표에 작은 구멍을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은 장비가 회복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역을 지나고 나서 위성이 꺼지거나 통신이 끊기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위성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제 수천 개의 위성이 지구 저궤도를 돌며 인터넷을 보내고 우리의 지도를 안내하고 날씨를 관측하고 휴대전화를 연결합니다. 그중 많은 위성이 정기적으로 이상현상 안이나 주변을 통과합니다. 약한 지대가 더 넓어질수록 위험구역을 지나는 시간도 늘고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은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위성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민감한 부품을 방사선의 강한 재료로 감싸 전자장비에 작은 갑옷을 입힙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도록 비행 경로를 계획하고 오류를 감지해 퍼지기 전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시스템도 설계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돈과 무게, 노력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지구 자기방패에 커지는 상처 하나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이상현상 위의 방사선은 계속 측정되고 있고 위성에 미치는 영향도 문서화된 실제 현상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예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우주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질문을 꺼내게 합니다. 약한 지대가 아직 한 부분에 불과한데도 이 정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약화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대서양에서 보이는 얇아짐이 방패 전체로 퍼지는 변화의 앞부분이라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이 조용히 측정해온 사실은 이렇습니다. 바다 위의 약한 지대는 고립된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의 자기장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과학자들은 이 약화가 어디까지 갈지 더 궁금해합니다. 남대서양의 약한 지대는 매우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크고 더 기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방패 전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한 개의 약한 지대에서 시선을 거두고 지구 전체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면 전반적인 감소가 나타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세계 자기장은 힘의 거의 10분의 1을 잃었고 약 9%가 줄었습니다. 여러분의 먼 조상들이 살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입니다. 수십억 년 된 행성의 시간으로 보면 200년은 눈 깜빡할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방패는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지구 전체를 덮은 우산이 한꺼번에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지날 때마다 실 한 올씩 조용히 빠져 점점 더 비쳐 보이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주에서 내리는 방사선의 비는 예전과 같습니다. 그것을 막는 우산이 전보다 얇아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포로 넘어가기 전에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200년 동안 9% 줄었다고 해서 자기장이 곧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패는 여전히 강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표의 생명은 여전히 충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관심을 끄는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서서히 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200년 동안 움직여온 현상이 있다면 과학자들은 어디로 향하는지, 얼마나 빠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진짜 불확실해지고 그 점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약화가 계속될지, 멈출지, 다시 강해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먼 과거에도 자기장은 약해졌다가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약화가 훨씬 더 극적인 변화로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추세가 어느 미래로 이어질지 모른 채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장 약화를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변화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대서양에서는 약해지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강한 자기장 연역 하나가 커지며 작은 나라 하나에 맞먹는 면적을 더했습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한때 강했던 영역이 줄어 큰 나라 하나에 가까운 면적을 잃었습니다.
방패는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강해지고 다른 곳에서는 약해지며 전 지구적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재배치는 단서입니다. 자기장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지금 불안정하게 소용돌이치고 이동하며 그 영향이 지표까지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시베리아 쪽으로 움직이는 강한 영역과 대서양 위에서 퍼지는 약한 영역은 같은 깊은 불안정의 두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을 따라다닌 질문을 다시 꺼냅니다. 약해지는 자기장, 퍼지는 약한 지대, 지도 위에서 이동하는 강도. 지구 역사에서 이런 현상은 때때로 지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의 초기 신호였습니다. 자기극이 단순히 떠돌거나 약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로 자리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아주 먼 조상들은 막 두 발로 걷는 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암석 깊은 곳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이상한 사실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자기 북극과 자기 남극은 완전히 자리를 바꿉니다.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세 개의 꼭대기가 짐을 싸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남극이 그 자리를 차지하러 올라오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구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지자기 역전이라고 부르며 그 증거는 암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아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용암이 식어 특정 암석이 만들어질 때 내부의 작은 광물 입자들은 자기장 방향에 맞춰 정렬됩니다. 마치 작은 나침반 바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암석이 굳으면 그 입자들은 고정되어 바로 그 순간 자기장이 어느 방향을 가리켰는지 기록합니다. 전 세계에서 서로 다른 시대의 암석을 읽어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기장 연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대표에는 자기극이 수백 번이나 스위치를 뒤집듯 시대를 거쳐 반복적으로 뒤바뀌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이 패턴은 실제이며 확인될 거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일이 생각보다 평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자기극은 여러 번 자리를 바꿨고 지구는 매번 살아남았습니다. 생명은 이어졌고 바다는 그대로였으며 하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학자들이 계속 주시하는 한 가지 세부가 있습니다. 마지막 완전 역전은 약 78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인간 기준으로는 아주 긴 시간이며 우리 종이 존재한 시간보다도 깁니다. 그리고 먼 과거의 평균을 보면 역전은 대체로 그보다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평균적인 시기를 이미 넘겼습니다. 다만 늦었다라는 표현은 쉽게 오해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지구는 역을 떠나는 기차처럼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뒤집히지 않습니다. 역전 사이 간격은 매우 불규칙합니다. 몇천 년 만에 자기극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백만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균보다 오래 지났다고 해서 내일 혹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역전이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평소보다 긴 기간 동안 역전이 없었고 현재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으며 이런 행동이 과거의 때때로 역전에 앞서 나타났다는 뜻일 뿐입니다. 여기서 정직하고 겸손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다음 역전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고 지금의 약화가 실제 역전으로 이어질지조차 확실히 말하지 못합니다. 약해진 자기장이 뒤집히지 않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정말 미지의 영역이며 지구 연구의 가장 큰 미해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전은 빠르게 일어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자기극이 자리를 바꿀 때 스위치처럼 하룻밤 사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과정이 완료되는데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고 느린 역전 동안 자기장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잡하게 뒤엉키고 약해지며 세계 곳곳에 여러 개의 자기극으로 나뉘었다가 결국 새로운 배열로 안정됩니다. 과학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혼란스럽고 얽히고 약해진 단계입니다. 역전 중에는 지구를 둘러싼 방패가 아주 오랜 기간 정상 세기의 일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현대 세계에서 일어난다면 거의 모든 기계와 지구의 이동성 동물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방패가 조용해지는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뒤엉키고 얇은 상태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문제는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장은 태양 폭풍에 맞서는 우리의 주된 방어선입니다. 태양이 거대한 입자 폭발을 지구로 던질 때 강한 자기장은 대부분을 휘어보내지만 약한 자기장은 훨씬 더 많은 입자를 통과시킵니다. 역전 기간에는 방패가 얇고 흩어진 상태이므로 태양 폭풍이 훨씬 적은 저항만 받고 상층대기에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대상은 우주에 있는 기계입니다. 위성은 섬세하고 이미 지구의 보호층 대부분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 더 강한 방사선을 계속 맞게 되고 많은 위성이 설계 수명보다 빨리 고장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위성을 잃으면 일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도 잃기 시작합니다. 휴대전화 지도, 은행과 전력망의 시간을 맞추는 시스템, 일기예보, 전세계 통신 모두 머리 위에 정상적인 위성분에 의존합니다. 위험은 전기를 통해 지상에도 내려옵니다.
약해진 자기장을 강력한 태양 폭풍이 때리면 강한 자석이 전선에 전류를 유도하듯 긴 송전선에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큰 전류는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형 변압기를 과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은 규모의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한 태양 폭풍이 한 번 한 지역의 수백만 명에게 수시간 동안 정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자기장이 약한 세계에서는 이런 사건이 더 강하고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조용히 슬프고 기묘해집니다. 놀랄 만큼 많은 생명체가 몸속에 나침반을 지닌 듯 자기장을 이용해 길을 찾습니다. 바다거북은 대양 전체를 건너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 해변으로 돌아오며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새들은 긴 이동 때 대륙을 가로지르며 자기장을 따릅니다. 연어, 고래, 심지어 일부 곤충도 자기장을 읽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물들에게 자기장은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도입니다. 자기장이 약하고 뒤엉켜 여러 자기극으로 갈라진다면 그 내부 지도에는 오류가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완벽하게 지구를 오가던 생명체들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전하는 안심할 만한 사실은 생명이 과거 수많은 자기극 역전을 겪고도 매번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화석 기록에는 과거 역전과 정확히 겹치는 대규모 멸종의 뚜렷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도 자기장 변화를 겪고 살아남았습니다. 역전은 현대 기술에는 심각한 도전이 되겠지만 생명 자체의 종말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에 다른 점은 우리입니다. 과거 어떤 역전도 위성, 전력망, 전자기기로 촘촘히 연결된 문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체도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방패에 의존하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전 자체가 느리고 불확실해도 이 질문은 긴급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위험과 힘은 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극을 움직이며 언제 역전할지를 좌우하는 숨은 엔진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그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을 찾으려면 인간이 결코 직접 갈 수 없는 곳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지각을 지나 멘트를 통과해 지구 중심의 숨은 액체 금속 바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행은 지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발밑에 있는 땅은 지각이라는 얇고 단단한 껍질입니다. 지구 전체와 비교하면 사과 껍질보다도 얇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천 킬로미터 두께의 뜨겁고 느리게 움직이는 암석층인 멘틀이 있습니다. 어떤 시추공보다 깊고 가장 깊은 광산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면 외액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는 지표의 규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외액은 대부분 철로 이루어진 액체 금속의 바다이며 녹은 용암보다 훨씬 밝게 빛날 만큼 뜨겁고 일부 별의 표면보다도 뜨겁습니다. 발밑 약 3200km 아래에 백여라는 금속의 소용돌이 치는 바다가 지구 중심을 감싸고 있습니다. 빛이 닿은 적도 없고 탐사선이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사실은 몸을 열지 않고 내부를 읽는 의사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것입니다. 이 숨은 금속 바다에서 자기장이 태어납니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과학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발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래의 액체 금속은 항상 움직입니다. 더 깊은 중심에서 올라온 열은 위로 향하고 더 차가운 금속은 가라앉으며 지구 전체의 자전은 이 흐름을 거대한 소용돌이로 비틉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움직이는 금속은 움직이는 전하를 운반하고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기장이 다시 흐르는 금속에 힘을 가해 순환이 계속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움직임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은 다시 움직임의 방향을 돕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스스로 유지되는 엔진을 지구 다이너모라고 부릅니다. 타이어에 닿아도는 작은 바퀴로 전기를 만드는 오래된 자전거의 전조등을 떠올려 보세요. 페달을 밟으면 바퀴치가 돌고 불이 켜집니다. 멈추면 불도 꺼집니다. 지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로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녹은 핵의 소용돌이가 페달이라면 자기장은 불빛입니다. 금속이 계속 흐르는 한 방패는 지구 전체를 둘러싼 채 유지됩니다. 이 하나의 개념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습니다. 떠도는 자기극, 대서양의 약한 지대, 약해지는 자기장, 역전 가능성 모두 그 숨은 바다의 흐름 변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속이 새로운 형태로 소용돌이치면 위의 자기장도 그에 맞춰 바뀝니다. 지표는 단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잘 확립돼 있습니다. 지구 다이너모는 지구의 자기장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표준 이론이며 관측과 매우 잘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자기장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 바다 한가운데에는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대상이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액체 중앙에 묻힌 단단한 구체로 그 자체만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속도를 바꾸며 최근에는 이를 지켜보는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금속바다의 정중앙에는 달만한 크기의 단단한 철구체가 있고 몇 년 전부터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핵,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발밑 약 4,800km보다 더 아래에 있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비행거리보다도 깊습니다.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단단한 구체이며 위에 놓인 지구 전체의 막대한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지표 조건이라면 녹을 만큼 뜨겁지만 그곳의 압력은 극단적으로 높아 고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지구 한가운데에 강하게 눌린 거대한 금속 심장입니다. 엄청나게 크지만 지구 전체와 비교하면 작습니다. 내핵의 지름은 달의 약 70%입니다. 달을 조금 줄이고 빛날 만큼 가열한 뒤 지구 중심에 묻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바로 그런 것이 지금 그 아래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전합니다. 이 점이 기묘하면서도 놀랍습니다. 단단한 내핵은 지구의 나머지 부분에 완전히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외액의 액체 금속 안에 떠있는 셈이라 자신만의 속도로 돌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핵은 위의 지표보다 아주 조금 더 빠르게 돌아 안쪽 주로에서 무리를 조금씩 앞서 나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매년 약간씩 앞섰습니다. 그런데 2010년 무렵 속도가 줄었습니다. 움직임을 추적하던 과학자들은 내핵이 느려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가던 주자가 무리 쪽으로 다시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감속은 이제 확인됐습니다. 수십 년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팀이 이를 입증했고 모든 증거를 모은 뒤에는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평가됐습니다. 한 세대 동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핵의 회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거나 닿을 수도 없는 지구 내부 약 4,800km 아래의 단단한 구체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측정할 수 있을까요? 답은 과학에서 가장 영리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지진을 이용합니다. 큰 지진이 나면 파동이 지구 전체를 가로질러 퍼지고 그중 일부는 내핵을 그대로 통보한 뒤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민감한 장비로 이 파동을 잡아 지진을 손전등처럼 이용하고 소리를 지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비춥니다. 몸을 열지 않고 초음파로 태아를 보는 의사를 떠올리면 됩니다. 소리는 안으로 들어가 내부 물질에서 튕기고 굴절된 뒤 그 정보를 담아 돌아옵니다. 지진도 핵에 같은 일을 합니다. 밖으로 나온 파동은 조금 달라져 있고 그 차이가 숨은 구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수십 년 간격으로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의 파동을 비교한 결과 과학자들은 내핵의 움직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메아리 속에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물체가 행동을 바꿨고 우리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도 않은 채 소리로 그 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속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 관찰하던 과학자들은 내핵이 단순히 속도만 줄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만큼 더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핵은 느려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회전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어떻게 뒤로 돌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트랙 위에 두 주자를 떠올려 보세요. 오랫동안 내핵은 더 빠른 주자였고 지표보다 앞서 매 바퀴마다 조금씩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줄었고 충분히 느려지자 지표가 내핵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 서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내핵이 갑자기 뒤처지며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고 위의 세계에 비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에도 열차가 나란히 서 있을 때 옆 열차가 앞으로 출발하면 내 열차는 실제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잠시 뒤로 미끄러지는 듯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핵도 비슷합니다. 지표가 앞서기 시작하면서 핵이 상대적으로 역방향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역방향 이동이 세상을 놀라게 한 핵심입니다.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핵은 주변 층보다 느리게 움직이며 앞서는 대신 뒤처지고 있습니다. 달만한 크기의 단단한 금속 구체가 지구 중심에 묻힌 채 우리가 서 있는 지면에 대한 상대적 방향을 조용히 바꿨고 우리는 지진을 듣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발견을 한 과학자들은 표현을 매우 신중하게 골랐고 그 신중함은 중요합니다. 내핵이 멈춘 것도 거칠게 역회전하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미세하며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느린 운동의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미세하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구 중심의 조용한 변화도 바깥으로 파장을 보내 위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자기장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기억해 보세요. 자기장은 이 단단한 구체를 둘러싼 액체 금속바다, 외액에서 태어납니다. 내핵과 주변 액체는 느리고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중력과 자기력으로 서로를 잡아당깁니다. 내핵의 움직임이 달라지면 주변 액체 금속의 흐름을 건드릴 수 있고 그 흐름의 변화는 다시 지표의 자기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내핵은 2010년 무렵부터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북극은 빠르게 이동해 왔습니다. 자기장은 약해지고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2020년 이후 빨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나의 숨은 구체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주장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런 연결은 아직 풀어가는 중이고 많은 부분이 정말 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중심의 하나의 불안정한 엔진이 지표에서 보이는 여러 변화의 배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연구자들을 더욱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전이 더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역방향 이동이 한 번뿐인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내핵이 반복하는 리듬, 아주 느린 진동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은 빨라졌다가 느려지고 상대적으로 역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 생애보다 훨씬 긴 주기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 움직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이어져 온 패턴의 한 박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 안에는 이제야 읽기 시작한 시계가 숨어 있습니다. 내핵이 정말 앞뒤로 흔들린다면 우리가 만든 어떤 시계보다도 오래되고 느린 시계로 시간을 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대담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핵의 이상한 움직임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감속과 역방향 이동이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마다 반복되는 리듬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추적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시 지진이라는 손전등을 이용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내핵 통과 파동 기록을 모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장돼 있던 메아리들을 한 줄로 늘어놓자 잡음 속에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핵은 길고 안정적인 주기 속에서 빨라졌다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고 한 번의 완전한 진동에는 약 70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한 생애보다 긴 70년입니다. 이 숨은 시계의 한 박자는 세대를 가로지릅니다. 여러분의 조부모 세대도 발밑에서 이런 진동의 일부를 겪었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대략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1970년대에는 내핵이 지구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돌아 앞서 나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며 서서히 속도가 줄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무렵에는 지표와 속도가 비슷해졌고 이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주기가 실제라면 내핵은 지금 끝없는 진동의 한 긴 단계 중간쯤에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방향을 바꿔 앞서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놀이터 그네를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잠시 멈추고 다시 뒤로 갔다가 멈추고 또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 한 번의 왕복이 70년에 걸쳐 일어나도록 늘려놓은 속도가 과학자들이 지구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진행된다고 보는 움직임입니다. 단단한 금속 구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가장 유력한 설명은 줄다리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외액의 액체 금속이 자기력을 통해 내핵을 밀고 당기며 더 빠르게 돌리려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훨씬 위에 있는 멘틀의 단단한 암석이 중력으로 내핵을 잡아당겨 늦추려 합니다. 이 두 힘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세한 쪽이 번갈아 바뀌면 내핵도 그에 따라 빨라졌다 느려지며 두 힘 사이에서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이 이론이 얼마나 새롭고 아직 논쟁 중인지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70년 주기는 실제 자료가 뒷받침하는 유력한 가설이며 더 많은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은 이론이고 과학자들은 계속 검증하며 세부를 놓고 논쟁합니다. 완결된 교과서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과학입니다. 만약 이 주기가 맞다면 우리가 모든 변화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지표의 변화, 떠도는 자기장과 바뀌는 강도도 이 깊은 곳에 흔들리는 시계와 연결된 느린 리듬을 따라 강해졌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아주 오래된 바퀴가 한 번 도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지하 약 4,800km에 묻힌 시계를 멀리서 일어난 지진의 떨림만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답 자체가 하나의 탐정 이야기입니다. 약 4,800km 아래 숨은 금속 구체의 움직임을 읽는 일은 불가능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방법을 찾았고 핵심은 반복되는 희귀한 종류의 지진입니다. 기본 원리를 기억해 보세요. 지진은 지구 전체로 파동을 보내고 일부는 내핵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반대편에서 그 파동을 잡으면 지나온 곳에 대한 숨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손전등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진을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지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작 위치도, 깊이도, 형태도 다릅니다. 무작위로 일어난 두 지진을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사진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요소가 너무 많아 중요한 변화 하나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특별한 대상을 찾았습니다. 거의 쌍둥이처럼 닮은 지진쌍을 찾은 것입니다. 이런 희귀한 쌍을 더블릿이라고 합니다. 더블릿은 거의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형태로 일어나지만 시기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떨어진 두 지진입니다. 두 지진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핵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파동도 거의 같습니다. 두 지진 사이에 내핵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반대편으로 나온 파동 역시 같아야 합니다. 같은 사진을 두 번 찍고 아무 차이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파동은 같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발견의 전부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수년 간격으로 기록된 쌍둥이 파동을 비교하자 도착 방식에 작은 차이가 보였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두 지진 사이의 시간 동안 내핵 자체가 움직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동이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측정하면 거꾸로 계산해 핵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언덕을 향해 카메라를 고정하고 오늘 한 장, 10년 뒤 한 장을 찍은 뒤 바위 하나가 천천히 굴러간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은 보지 못했어도 두 사진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귀중한 더블릿의 상당수는 남대서양 먼 곳에 있는 얼음과 화산의 섬들,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거의 같은 지점에서 반복 지진이 계속 발생해 수년에 걸쳐 핵을 통과하는 깨끗한 쌍둥이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외롭고 폭풍이 거센 이 군도는 지구의 가장 깊은 비밀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자연 실험실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는 뜻밖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활동이 크게 줄었던 시기에 사람의 움직임, 교통, 기계, 산업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소음도 줄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배경 소음이 섬세한 측정을 흐립니다. 세상이 조용해지자 과학자들은 핵에서 오는 희미한 신호를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고 간속의 모습도 더 뚜렷해졌습니다. 쌍둥이 지진과 오랜 관측을 하나씩 맞춰가며 이야기가 완성됐습니다. 내핵은 느려졌고 상대적으로 뒤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길고 느린 주기로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불안정한 행성이 보내는 떨리는 메아리를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가 짧아지는 현상에서 출발해 지구 중심에 흔들리는 금속 심장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표에는 아직 다루지 않은 더 기묘한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우주를 날아가는 동안 지구 전체가 기울고 흔들리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수수께끼는 더 이상해집니다. 지표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핵은 두 가지 비밀을 더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핵은 단지 회전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까지 바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내 핵을 매끈하고 단단한 구체로 그려왔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조용히 도는 완벽한 금속고체 구체였습니다. 단순하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틀린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핵의 감속을 연구하던 팀이 지진 메아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신호는 핵이 새로운 속도로 돌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핵의 표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며 이동하고 변형되고 윤곽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책임 연구자는 원래 회전만 연구하려다 더 큰 현상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내 핵의 표면 가까운 부분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 변화는 신중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단단한 금속 구체의 바깥 가장자리가 주변의 소용돌이 치는 액체 금속에 밀리고 당겨질 만큼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렬하게 움직이는 외액의 바다가 고체 구체를 누르는 곳에서는 표면을 끌고 눌러 들어가게 하고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닷물결이 모래톱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깎아 모양을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빠르게 저어지는 따뜻한 캐러멜 그릇 안에 아이스크림 한 스쿱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운데는 고체로 남지만 움직이는 캐러멜과 맞닿은 표면은 부드러워지고 번지며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내액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심장은 유지되지만 바깥 표면은 주변 흐름에 의해 계속 다듬어지고 다시 변형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감속 자체보다 더 새롭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전 변화는 확실히 확인됐지만 형태 변화는 과학자들이 아직 검증하고 논쟁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단서에 가깝습니다. 확정된 결론이라기보다 떠오르는 발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직합니다. 하지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핵입니다. 단단한 중심과 주변 액체 바다의 경계가 끊임없이 힘을 주고받는 활발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에서 자기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자기장의 엔진은 정돈된 부품이 변하지 않는 깔끔한 기계가 아닙니다. 복잡합니다. 부품들은 휘고 흐르며 서로의 모양을 바꿉니다. 단단한 심장은 변형되고 액체 바다는 소용돌이치며 둘은 발밑 약 4,800km 아래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힘겨루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만든 자기장이 지표에서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 겹씩 벗겨볼수록 지구 내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동적입니다. 예고 없이 빨라지는 자전, 질주하고 갑자기 움직이는 자기극, 느려지고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며 심지어 모양까지 바꿀 수 있는 핵, 그리고 이 단단한 심장에는 마지막 비밀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묘한 비밀입니다. 과학자들이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누구나 안다고 생각했던 기본적인 사실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단단한 내액이 정말 이름 그대로 완전히 단단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체 내액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는 그 이름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심장은 부드러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 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놀라운 생각 가운데 하나이며 거의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한 물질이 동시에 고체이면서 부드러울 수 있을까요?
이해하려면 물질은 딱딱한 고체, 흐르는 액체, 가벼운 기체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는 일상적인 구분을 버려야 합니다. 지구 깊은 곳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압력 아래 물질이 이런 단순한 구분을 깨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액은 대부분 철로 이루어지고 고체 금속 격자에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상자 안에 오렌지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 원자들이 제자리에 고정된 단단한 격자입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고체의 모습과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를 포함한 더 가벼운 원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이야기해집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무거운 철 원자는 단단한 격자에 고정된 채로 있지만 더 가벼운 원자는 그 사이를 자유롭게 흘러 자갈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철 원자 사이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틀은 고체로 남고 내부의 가벼운 원자는 액체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상한 중간 상태를 초이온 상태라고 부릅니다. 욕조 안에 놓인 스펀지를 떠올려 보세요. 스펀지 자체는 형태를 유지하고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고체입니다. 하지만 물은 수많은 작은 구멍을 자유롭게 통과하며 스펀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내부를 흐릅니다. 초이온 상태의 내액도 그 스펀지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철틀과 그 안을 흐르는 가벼운 원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액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녹은 것도 물처럼 흐르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휘고 가장자리에서 흐르며 평범한 얼어붙은 금속 덩어리라면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고체입니다. 이는 앞서 본 단서, 즉 핵 표면의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부드러운 핵이라면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솔직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초이온 상태 가설은 정말 새롭고 아직 연구 중입니다. 주로 깊은 곳에 엄청난 압력을 재현하는 강력한 컴퓨터 모형과 실험실 실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누구도 실제 시료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흥미로운 연구 최전선이지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 연구팀이 이 상태가 내액 전체를 정말 설명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설명하는지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의 영역을 조심스럽게 향해 나아가는 과학입니다. 하지만 맞다면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숨겨지고 가장 극단적인 곳, 다른 모든 것이 그 주위에 놓인 중심점이 교과서에 그렸던 단순한 얼어붙은 구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상하고 부드러우며 흐르는 물체일 수 있습니다. 뼈 사이로 액체가 새듯 내부를 흐르는 고체로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물질과도 다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내액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여행은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흔들리고 형태가 바뀌며 부드럽게 흐르는 금속 심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다시 지표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묘함이 기다립니다.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구 내부만이 아닙니다. 우주를 돌며 날아가는 지구 전체도 흔들림을 보입니다. 지구는 팽이처럼 완벽하게 반듯하게 돌지 않습니다. 회전하면서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이 흔들림이 관찰하던 모두를 당황하게 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먼저 기본 원리를 보겠습니다. 탁자 위에서 팽이를 돌리면 완벽하게 수직으로 도는 경우는 드뭅니다. 축이 조금 기울고 공중에서 느린 원을 그리며 팽이가 계속 도는 동안에도 축이 떠돕니다. 지구도 너무 거대하고 너무 느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규모로 같은 일을 합니다. 세계의 맨 위, 즉 자전축이 지표를 통과하는 지점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고리 모양으로 떠돕니다. 이 운동의 한 부분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00년도 다 전에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 챈들러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자전축 위치가 약 14개월 주기로 반복하는 작고 자연스러운 흔들림입니다. 축은 느린 나선형을 그리며 극점에서 겨우 몇 미터 정도 떠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측정이 가능해진 이래 조용히 이런 움직임을 이어왔습니다. 100년 넘게 챈들러 요동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구 자전 속의 일정한 심장박동처럼 리듬을 지키며 계속 고리를 그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측정하고 추적하며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 약해졌습니다. 흔들림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느린 고리들은 점점 작아졌고 한동안은 거의 평평해져 조용해질 정도였습니다. 한 세기 넘게 이어진 일정한 박동이 거의 사라질 만큼 약해진 것입니다. 마치 돌던 팽이가 갑자기 균형을 잡고 떠돌던 원이 안쪽으로 무너지며 정지에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이유는 챈들러 요동이 그냥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론상 지구 내부의 작은 마찰은 시간이 지나며 요동을 서서히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네를 계속 밀어주듯 무언가가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 에너지를 주는지는 오래 논쟁돼 왔고 바다와 대기의 질량 이동 등이 후보입니다.
요동이 약해졌다는 것은 평소 에너지를 공급하는 무언가가 변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일정한 리듬으로 아이의 그네를 밀다가 어느 날 힘이 약해지고 그네가 느려져 점점 멈춰서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당연히 미는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챈들러, 요동의 약화가 과학자들에게 지구를 두고 던지게 한 질문도 대략 그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요동이 약해진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상은 측정됐고 실제지만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물과 공기의 질량 이동과 연결하고 다른 연구자는 더 깊은 힘을 의심합니다. 최근 지구가 보여준 또 하나의 열린 수수께끼로 현상은 분명히 보이지만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챈들러 요동은 지구가 자전축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빠르고 단기적인 흔들림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느리고 훨씬 더 거대한 운동이 있습니다. 수개월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되는 움직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대륙 전체를 열대에서 극지방으로 옮기며 세계 전체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지구에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지구 전체가 천천히 굴러가듯 기울어 중간 위도에 있던 땅이 극지방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느리고 거대한 운동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진극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과는 다릅니다. 시베리아를 향해 달리는 자기북극은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챈들러 요동은 자전축의 작은 흔들림입니다. 진극 이동은 지구의 바깥쪽 전체, 즉 단단한 암석 자체가 회전하는 핵을 중심으로 서서히 방향을 바꾸는 현상입니다. 껍질에 작은 스티커를 붙인 오렌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렌지를 고정된 축으로 돌리면서 껍질만 속의 과육 위에서 천천히 미끄러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전축은 우주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킨 채 그대로 있지만 껍질은 그 아래에서 돌며 스티커를 적도에서 위쪽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그 스티커와 같습니다. 엄청난 시간 동안 지구의 단단한 껍질은 회전하는 내부 위를 천천히 이동해 대륙을 새로운 위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지구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질량이 축 주위에 고르게 퍼지기를 원하지만 지구는 끊임없이 질량을 재분배합니다. 멘틀의 뜨거운 암석 기둥은 솟아오르고 오래된 지각의 무거운 판은 가라앉습니다. 산맥은 솟고 침식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변화 때문에 지구의 무게가 한쪽으로 조금 치우칠 수 있습니다.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단한 바깥 껍질 전체가 천천히 회전해 남는 질량을 회전이 감당하기 쉬운 적도 쪽으로 옮깁니다. 지구가 스스로 균형을 잡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셈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암석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식는 용암이 자기장 방향을 기록하듯 자신이 만들어진 위도, 즉 적도 가까이에서 굳었는지 극점 가까이에서 굳었는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땅에서 서로 다른 시대의 암석을 읽으면 과학자들은 그 땅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북쪽이나 남쪽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지표의 큰 부분들이 실제로 지구를 가로질러 때로는 크게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안심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진극 이동은 느립니다. 숨이 막힐 만큼 느립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한 사람은 물론 1000세대의 사람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나라가 극지방 쪽으로 미끄러져 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행성의 깊은 시간으로 읽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큰 흐름과는 잘 맞습니다.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발밑의 땅조차 조용히 움직입니다. 대륙은 이동하고 바깥 껍질 전체도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 정말로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구의 시간에 비해 우리의 삶이 너무 짧아서 정지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에는 현대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지구의 균형은 멘틀 깊은 곳의 느린 힘뿐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지표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극지를 덮어온 거대한 빙상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이 사라지면서 지구 전체의 질량 분포를 바꾸고 자전축이 향하는 위치를 조용히 밀고 있습니다. 극점은 떠돌고 있으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녹는 얼음입니다. 거대한 빙상이 사라지면서 지구가 도는 바로 그 축을 밀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극 이동처럼 아주 느리게 바깥 껍질 전체가 움직이는 것과 다른 종류의 극점 이동입니다. 이 움직임은 해마다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빠르며 지구 깊은 내부의 작동과 오늘날 지표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결합니다. 세계가 도는 가상의 막대인 자전축은 완전히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양끝은 해가 지나면서 지표 위를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물의 이동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피겨스케이터를 떠올려 보세요. 팔을 움직이면 질량 분포가 바뀌고 회전도 반응합니다. 지구도 같은 원리로 움직이며 지구가 옮길 수 있는 것 가운데 물은 매우 무거운 물질입니다. 그린란드나 남극에서 엄청난 양의 얼음이 녹아 바다로 흘러가면 그 질량은 지구의 꼭대기에서 빠져나와 바다 전체로 퍼집니다. 지구는 그 변화를 느끼고 균형을 조정하며 자전축도 조금 움직입니다. 지난 세기 대부분 동안 자전축 끝의 이동은 한 방향으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무렵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동 경로가 갑자기 꺾여 동쪽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측정값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원인을 추적했고 답은 우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방향 전환은 그린란드와 다른 빙하 지역의 얼음이 급격히 더 많이 녹기 시작한 시기, 그리고 대륙의 물 저장 분포 변화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얼음의 융해는 따뜻해지는 세계 때문에 규모가 너무 커져 지구 전체의 자전축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밀고 있습니다. 변화폭은 크지 않습니다. 극점은 한 해에 몇 센티미터 정도만 이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측정되며 녹는 얼음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변화는 이제 지구 자체의 회전의 흔적을 남길 만큼 커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위성은 자전극의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물의 이동과 극점 움직임 사이의 관계는 잘 확립된 물리학이며 얼음 손실 증가 시기와 변화 시점이 맞는다는 사실도 자료에 뚜렷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지표와 자전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정입니다. 여기에는 조용한 경솔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구를 인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는 거대하고 변하지 않는 기계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종이 기후를 바꾸고 얼음을 녹이며 물을 옮기는 선택만으로도 세계 전체의 축을 작지만 실제로 기울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구는 지표에서 일어나는 일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녹는 얼음이 축을 움직일 수 있다면 지표의 또 다른 무엇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파이프와 펌프, 우물을 통해 조용히 또 다른 방식으로 너무 많은 물을 옮겼고 그 결과 지구의 기울기에 인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거의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과 도시를 위해 지하수를 퍼올림으로써 인간은 지구의 자전축을 기울였습니다. 얼핏 과장된 주장처럼 들리지만 확인된 과학입니다. 그리고 계속 되풀이해온 단순한 원리에서 나옵니다. 회전하는 물체에서 충분히 많은 질량을 옮기면 회전이 반응합니다. 우리는 물을 무게로 옮긴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을 이동시켜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깊은 지하의 물을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지하수입니다. 지표 아래 거대한 자연 저장고에 쌓여 있고 우리는 농작물을 기르고 도시와 산업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바다에 견줄 만큼 막대한 양을 끌어냅니다. 사용한 물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강으로 흘러가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과정은 대륙 아래에 있던 막대한 물의 질량을 조용히 바다로 옮겼습니다. 과학자들이 전부 합산해 보니 믿기 어려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불과 수십 년 동안 인류는 수조 톤에 이르는 지하수를 퍼올렸고 상당량을 바다로 보냈습니다. 인간의 활동만으로 지표의 질량이 엄청나게 재분배된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우물과 펌프에 흩어져 있었지만 지구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녹는 얼음이 자전축의 방향을 바꾸듯 퍼올린 물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동한 질량이 극점을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 계산한 뒤 실제 자전축 이동과 비교했습니다. 일치 정도는 놀라웠습니다. 지하수의 추가 효과가 자전극의 실제 방향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연구기관의 측정에서는 극점이 약 60cm 이동했고 인간의 지하수 사용이 그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손끝 위에서 완벽하게 균형 잡힌 농구공을 돌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공 한쪽에 작은 점토 덩어리를 붙인다고 생각해봅시다. 새로 생긴 무게 때문에 회전이 달라지고 공은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흔들립니다. 육지 아래에 물을 빼내 바다로 보내면서 우리는 회전하는 지구 한쪽에 우리만의 점토 덩어리를 붙인 셈이고 지구는 그에 맞춰 기울기를 조정했습니다. 이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곰포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심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하수 때문에 생긴 기울기 변화는 매우 작아 극점에서 수십 센티미터 규모이며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나침반은 여전히 작동하고 계절도 그대로 찾아옵니다. 핵심은 우리가 지구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겸손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도시를 짓고 숲을 베는 수준을 넘어 행성 전체 규모에서 작용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우물물을 퍼올리는 행동만으로도 세계의 자전을 조금 밀 수 있습니다. 역사 대부분 동안 지구의 거대한 움직임은 녹는 얼음, 소용돌이 치는 핵, 이동하는 대륙 같은 자연의 힘만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목록에 조용히 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밀리고 당겨집니다. 깊은 곳에서는 불안정한 핵이,
위에서는 녹는 얼음이, 그리고 작지만 측정 가능한 수준에서는 우리가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많은 힘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에서 태어난 자기장이 전문가조차 당황하게 할 만큼 갑작스럽고 튀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기장은 언제나 부드럽게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자기 튀듯 바뀌며, 최근에는 이런 급변이 더 큰 패턴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자기장이 더 불안정한 단계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와 그 이름인 지자기 급변 현상을 살펴봤습니다. 깊은 곳에 소용돌이 치는 금속에서 예고 없이 발생해 자기장 변화 속도를 갑자기 바꾸는 현상입니다. 일어난 뒤에는 확인할 수 있지만 발생하기 전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롭게 주목되는 것은 이런 급변과 함께 자기장 전체가 보이는 행동입니다. 가장 최근 공식적인 지구 자기장 상태 분석에서는 방패가 결코 평온하지 않다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급변 가운데 하나는 2023년 말에 시작해 다음 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자기극은 계속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고, 남대서양의 약한 지대는 다시 커졌습니다. 태양 활동이 강하게 폭발한 시기에는 고위도 북쪽의 자기장이 너무 크게 흔들려 항법 시스템이 평소 허용 범위를 훨씬 넘어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현상들을 함께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자기장은 이동하고 빨라지고 일부 지역에서 약해지며 동시에 태양에도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찰하는 과학자들은 자기장이 더 활동적이고 불균일한 단계, 이전보다 방패가 더 활발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급변이 어떤 느낌인지 떠올리려면 핸들이 헐거운 자동차를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은 차선을 잘 따라가지만 가끔 핸들이 저절로 갑자기 튀고 차가 옆으로 움직인 뒤 운전자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자기 급변은 지구의 조향장치가 그렇게 한번 튀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 깊은 곳에서 갑자기 일어난 예상 밖의 변화입니다. 문제는 현대의 자기장 지도가 갱신 사이에는 부드럽고 일정한 변화가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는 점입니다. 급변은 그 가정을 깨뜨립니다. 자기장을 지도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밀어내고 그 지도를 믿는 모든 장치는 다음 보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조금씩 더 경로에서 벗어납니다. 자기장이 더 빠르고 불규칙해질수록 지도는 따라잡기 위해 더 자주 수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현상이 의미하는 것과 의미하지 않는 것을 솔직히 구분해야 합니다. 더 활동적인 자기장 단계가 재난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패는 여전히 강하고 지상의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비행기는 날고 선박은 항해합니다. 의미는 더 좁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기장이 더 활발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행동하고 있으며 이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 여행의 중심 수수께끼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급변하는 하나하나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메시지이며 아래 엔진에 우리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분출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더 빠르게 대응하는 법은 배워가고 있지만 다음 놀라움을 예측하는 데는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이상한 변화 대부분은 같은 숨은 깊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핵, 자기장, 자전입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또 하나의 불안정한 거인이 있고 그것은 깊은 곳이 아니라 바다에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세계의 열을 나르는 거대한 해류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춘다면 한 대륙의 거의 모든 가정이 영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육지의 어떤 강보다 넓은 강이 바닷속에 흐르고 있으며 그 강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멈춘다면 한 대륙 전체의 날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바닷속 강은 대서양의 거대한 해류체계 일부입니다.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은 길지만 거대한 물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열대의 따뜻한 표층수가 북쪽으로 흘러 유럽과 더 먼 북쪽으로 열을 운반합니다. 물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식고 무거워져 깊은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아래에서 천천히 남쪽으로 되돌아갑니다. 위에서는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아래에서는 차가운 물이 남쪽으로 끝없이 순환합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는 지구의 거대한 열 전달 시스템 가운데 하나입니다. 햇빛이 강한 열대의 온기를 더 추운 북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유럽 일부 지역은 높은 위도에 있는 것 치고 훨씬 온화한 날씨를 누립니다. 캐나다의 얼음 많은 지역과 비슷한 위도에 있는 도시들도 푸르고 온화한데 상당 부분은 이 해류가 계속 따뜻한 물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서양을 지켜보는 과학자들은 이 컨베이어 벨트가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흐름이 느려지고 힘을 일부 잃는 듯합니다. 내일 당장 멈추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속도도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변화의 방향은 연구자들을 걱정하게 합니다. 왜 느려질까요? 이 벨트를 움직이는 엔진은 북쪽 먼 곳에서 차갑고 짠물이 무거워져 가라앉는 과정입니다. 북쪽 물을 덜 짜고 덜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가라앉기 어렵게 만들고 가라앉지 못하는 벨트는 흐를 수 없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특히 그린란드의 녹는 얼음에서 막대한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들어옵니다. 담수는 짠물보다 가볍습니다.
북쪽에 충분한 담수가 쏟아지면 침강이 느려지고 벨트 전체도 끌리듯 둔해집니다. 탁자 끝으로 떨어지는 무거운 고리 하나의 무게가 나머지 사슬 전체를 끌어가는 고리 모양 사슬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무거운 고리가 서서히 가벼워져 당기는 힘이 약해지고 사슬 전체가 더 느리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가라앉는 차가운 물이 그 무거운 고리이고 녹는 얼음은 그것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 부분은 실제 측정과 계속 늘어나는 증거에 기반하지만 균형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가 정확히 얼마나 빠르게 약해지는지, 심각한 문제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쟁 중입니다. 일부는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고 다른 이들은 변화 속도를 지나치게 빠르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과학적 논쟁이지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바다 한가운데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정말 기묘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따뜻해지는 가운데 대서양의 한 지대만 완고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는 동안 이 지역은 오히려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일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어 그 존재 자체가 감속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콜드블록, 즉 차가운 수역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해지는 세계에서 바다 한 구역만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남쪽 북대서양에 있으며 차가운 물에 적힌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어디를 보아도 거의 모두 더워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따뜻해지고 얼음은 녹으며 가장 더운 해의 기록은 계속 깨집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한 지역은 완고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북대서양 일부 수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실제로 더 차가워졌습니다. 온도 지도에서는 따뜻해지는 붉은 바닷속에 끈질기게 남은 푸른 얼룩처럼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콜드블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전체가 따뜻해지는데 바다 한 부분은 어떻게 차가워질 수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명은 앞서 본 느려지는 컨베이어 벨트와 직접 연결됩니다. 그 벨트는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운반합니다. 벨트가 약해져 이 지역에 전달하는 열이 줄면 다른 곳이 따뜻해져도 여기에 물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콜드블롭은 힘을 잃는 해류가 남긴 눈에 보이는 흔적, 약해지는 열의 강이 들이온 차가운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한 세기에 걸친 선박과 위성 측정도 이 냉각을 뒷받침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관측된 현상입니다. 신중한 논쟁은 원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는 콜드블록을 컨베이어 벨트 약화의 강한 신호, 지도에서 직접 가리킬 수 있는 증상으로 봅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해양의 패턴이 복잡하므로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돌리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쪽 모두 콜드블록 자체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해주는지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멈춰가는 해류가 한 지역을 어떻게 차갑게 만들 수 있는지 떠올리려면 격속배관으로 따뜻한 물을 보내 난방하는 집을 생각해보세요. 펌프가 따뜻한 물을 계속 밀어주는 동안 모든 방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집 한쪽에 펌프가 고장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봅시다. 따뜻한 물이 그쪽에는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집은 따뜻한데 그 방들만 차가워지고 보일러는 여전히 뜨겁게 돌아갑니다. 콜드블롭은 따뜻한 물이 더 이상 충분히 도달하지 않는 지구의 한쪽 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한 호기심거리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암시입니다. 차가운 지대가 더 커지고 깊어지면 컨베이어 벨트가 심각한 문제로 향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콜드블록은 거대한 기계 옆에 계기판과 같고 지금 바늘은 과학자들이 불안해하는 범위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계가 곧 고장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다만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바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자기장, 회전하는 핵, 녹는 얼음, 그리고 이제 느려지는 바다는 모두 하나의 지구에 속하며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만 언제나 예측할 수는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콜드블록은 이 불안정한 그림에 바다가 더한 작은 푸른 경고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게는 그것이 가리키는 곳에 있습니다. 그 완고한 차가운 지대가 정말 약해지는 컨베이어 벨트의 흔적이고 벨트가 언젠가 충분히 약해지거나 완전히 멈춘다면 그 결과는 먼바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육지로 올라와 수억 명의 일상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매일 아침 맞는 날씨를 바꿀 것입니다. 세계의 나머지는 계속 따뜻해지는데 유럽의 넓은 지역이 더 춥고 거칠며 폭풍이 잦아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기묘한 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다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경우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열대에서 북쪽에 가라앉는 차가운 물까지 이 벨트를 따라왔고 느려지고 있다는 징후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감속이 너무 심해져 벨트가 완전히 멈추면 실제로 무엇이 일어날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인 온기부터 보겠습니다. 이 벨트는 열대의 열을 북대서양으로 옮겨 유럽 상당 지역을 높은 미도에 비해 온화하게 유지합니다. 그 온기를 빼앗으면 그 지역은 상당히 크게 추워질 수 있습니다. 겨울은 더 길고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계절에 익숙한 지역도 원래의 높은 위도에 더 어울리는 훨씬 차가운 기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 속에서 줄곧 온화했던 대륙이 더 춥고 거친 정상 상태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이 바뀌면 세계 곳곳의 날씨 패턴도 흔들립니다. 과학자들은 벨트가 멈추면 수십억 명이 의존하는 강수 패턴이 뒤섞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계 일부 지역의 농사를 지탱하는 거대한 계절성 강우는 두 반구 사이의 열 균형과 연결돼 있고 컨베이어 벨트도 그 균형의 일부입니다. 이를 교란하면 비가 약해지거나 위치가 바뀌어 대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수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벨트가 느려지면 물이 다른 곳으로 운반되지 못하고 특정 해안에 쌓여 지역에 따라 해수면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 일부에서는 바다가 더 높고 빠르게 올라 이미 진행 중인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모를 이해하려면 수천 년 동안 한 대륙 전체를 조용히 쾌적하게 유지해온 거대한 난방 냉방 시스템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시스템이 끊기고 고장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연결된 모든 집은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했던 균형이 사라지고 더 거친 균형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와 세대에 걸쳐 컨베이어 벨트가 멈출 때의 의미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공포가 과학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솔직함이 특히 중요합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완전 붕괴가 곧 일어난다거나 특정 날짜에 일어난다는 예측은 아닙니다. 완전한 정지가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두고 과학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심각한 위험으로 보지만 이미 정해진 파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먼 과거에도 벨트는 약해졌다가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는 정말 열려 있습니다. 다만 왜 중요한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먼바다의 변화 하나가 세계의 부엌과 농장, 해안선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거대한 시스템들이 얼마나 촘촘히 엮여 있는지, 한 실의 움직임이 다른 모든 실을 어떻게 당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너무 뜻밖이라 자신들도 놀란 연결을 발견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과 우리가 숨쉬는 공기 사이의 숨은 관계가 생명의 지난 5억 년을 가로질러 이어져 있었습니다.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연결입니다. 지난 5억 년 동안 지구 자기장의 세기와 대기 중 산소의 양은 함께 오르고 내렸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장은 수천 킬로미터 아래 녹은 핵 깊은 곳에서 태어납니다. 대기의 산소는 지표의 생명체, 식물과 작은 바다 생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체를 내놓으면서 만들어집니다. 두 현상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금속 속에 묻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같은 리듬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기록을 나란히 놓자 실제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고대 암석에 갇힌 단서를 이용해 자기장의 세기 역사를 복원한 뒤 암석 기록의 다른 단서에서 얻은 대기산소의 역사와 비교했습니다. 두 선을 나란히 놓자 5억 년 동안 함께 오르고 내리며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가깝게 움직였습니다. 5억 년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공룡보다 훨씬 전, 처음 육지로 올라온 생물보다도 전, 복잡한 생명이 바다에서 막 자리 잡기 시작하던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대멸종과 생명의 대번성을 거치면서도 자기장과 산소는 서로의 속도를 맞췄습니다. 마치 서로의 동작을 알고 있는 두 무용수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둘을 묶을까요? 여기서 과학은 다시 솔직하고 겸손해집니다. 패턴은 확인됐지만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능성은 자기장의 태양풍이 대기를 벗겨내는 것을 막아 생명이 번성하고 공기를 산소로 채우는 데 필요한 성분을 지구가 붙잡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방패가 강하면 생명이 번성하고 산소가 늘고, 방패가 약해지면 대기가 더 큰 영향을 받아 산소가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들 모두가 지구 내부의 세 번째, 더 깊은 과정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엔진이 핵을 뒤섞는 동시에 지표의 조건도 바꾸는 셈입니다. 집에 서로 반대쪽 벽에 시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하실에, 하나는 다락에 있고 이상하게도 늘 같은 시간을 가리킨다고 상상해보세요. 연결된 선이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가 둘을 이어준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깊은 핵과 우리가 숨쉬는 하늘 사이의 숨은 선을 찾는 일은 이 발견이 열어놓은 매혹적인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지구를 감싼 자기장이 단지 방사선을 막는 방패나 나침반의 길잡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폐를 채우는 공기와 연결돼 생명 자체의 역사에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약 4,800km 아래 소용돌이 치는 금속이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산소가 남을지를 결정하는 데 일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변화의 의미도 더 커집니다. 자기장이 지구의 호흡과 함께 오르고 내릴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약화와 이동, 불안정한 급변은 상상보다 더 멀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해지는 방패가 정말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주를 건너 이미 방패가 사라진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바다와 하늘을 지녔을지도 모르지만 거의 모두 잃은 이웃 행성, 화성입니다. 화성을 바라보면 하나의 경고를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화성은 차갑고 건조하며 죽은 세계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고 그 죽음의 이야기는 핵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은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증거는 한때 강과 호수, 어쩌면 거대한 액체 바다까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마른 강바닥이 평원을 가로지르고 오래된 해안선으로 보이는 흔적은 사라진 바다의 가장자리를 따라갑니다. 아주 오래전 붉은 행성은 더 두꺼운 대기와 흐르는 물, 젊은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늘을 지녔을 수 있고 그 뒤 거의 모두 잃었습니다. 그 손실의 열쇠는 행성 내부에 있습니다. 초기 화성도 지구처럼 뜨겁고 소용돌이 치는 핵이 있었고 그 핵은 자기장을 만들어 행성 전체를 감싸며 태양으로부터 대기를 지키는 방패가 됐습니다. 한동안 화성은 오늘날의 지구처럼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화성은 지구보다 작은 세계이고 작은 행성은 더 빨리 식습니다. 막 불에서 내린 작은 커피잔과 커다란 냄비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잔은 큰 냄비가 미지근해지기도 전에 차갑게 식습니다. 화성은 그 작은 잔이었고 내부의 열을 지구보다 훨씬 빠르게 잃었습니다. 핵이 식으면서 자기장을 만들던 소용돌이도 느려지다가 멈췄습니다. 엔진이 죽고 방패가 꺼졌습니다. 보호막을 잃은 화성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입자의 바람을 우주로 내보내고 이를 돌려보낼 자기장이 없자 그 바람은 화성의 대기를 해마다 영겁의 시간 동안 직접 때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대기 상층의 기체를 뜯어 우주로 날려보내며 공기를 벗겨냈습니다. 대기가 얇아지자 행성은 더 이상 열과 물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있었다면 얇은 대기 속으로 증발해 사라졌고 남은 물은 얼거나 우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화성입니다. 거의 아무 보호도 제공하지 못할 만큼 대기가 얇은 얼어붙은 사막이며 물은 얼음으로 갇혔거나 완전히 사라졌고 지표는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한때 생명의 후보지였을지도 모르는 행성이 조용하고 녹슨 황무지가 됐고 그 몰락의 핵심에는 핵의 죽음과 자기 방패의 상실이 있었습니다. 이 설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선은 화성이 과거 가졌던 자기장의 희미한 흔적을 측정하고 태양이 지금도 화성의 대기를 벗겨내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고대 화성 암석에 자화된 옛 방패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한때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화성은 추측이 아닙니다. 행성 내부 엔진이 조용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화성이 보여주는 모습은 섬뜩합니다. 자기 방패는 영원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뜨겁게 움직이는 핵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핵이 식고 멈추면 방패는 약해지고 행성은 공기와 물마저 우주로 벗겨질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됩니다. 바로 옆에 한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 내내 맴돌았던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약해지고 있고 지구의 핵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도 언젠가 화성과 같은 운명을 겪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패도 언젠가 실패할 수 있을까요? 화성의 역사를 보고 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지구 자기장은 약해지고 핵은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죽고 공기 없는 세계로 향하는 첫 단계를 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과학이 분명한 안도감을 줍니다. 지구는 화성이 아니며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걱정해야 할 어떤 미래에도 지구가 곧 방패와 대기를 잃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두 세계를 공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는 크기와 열입니다. 화성은 작은 행성이고 작은 행성은 빠르게 식습니다. 지구는 훨씬 크며 내부에는 탄생 당시부터 남아있는 막대한 열과 깊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열이 아직도 가득합니다. 우리의 핵은 여전히 뜨겁고 계속 소용돌이치며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자기장을 만드는 엔진은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 아마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계속 움직일 에너지가 있습니다. 화성은 그 내부의 불을 아주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지구는 전혀 그 단계에 가깝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측정한 약화, 희미해지는 자기장과 넓어지는 약한 지대가 방패의 죽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긴 역사 동안 이전에도 약해졌다 다시 강해졌습니다. 떠돌고 갈라지고 심지어 역전했지만 언제나 아래의 엔진은 계속 소용돌이치며 자기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살아있고 작동하는 핵이 보이는 정상적인 불안정성이지 죽어가는 핵의 마지막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이 이야기에서 거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닥불 두 개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는 장가지 몇 개로 만든 작은 불입니다.
잠깐 활활 타다가 곧 차가운 재로 꺼집니다. 화성이 그랬습니다. 다른 하나는 굵은 장작을 높이 쌓은 거대한 모닥불입니다. 불꽃이 흔들리고 불티가 튀며 모양이 바뀌고 때로 잠시 약해졌다 다시 크게 타오르지만 꺼질 기미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구입니다. 불꽃의 변화가 극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불은 아주 오랫동안 타연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변화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장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약화 자체는 단기적으로 위성과 전력망, 항법의 실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작이 역전이 일어난다면 생명은 견뎌내더라도 우리의 기술에는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은 실제입니다. 다만 지구가 화성처럼 변하는 위험은 아닙니다. 위협은 방패의 소멸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교란입니다. 화성은 오히려 묘한 안도도 줍니다. 살아있는 핵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죽은 핵이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측정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화성 덕분에 우리는 우리 행성의 행운을 더 분명히 이해합니다. 지구는 생명의 예측 가능한 미래 전체에 걸쳐 자기 방패를 유지할 만큼 크고 뜨겁고 활동적입니다. 가볍게 여길 행운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의 방패에는 변화가 있고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암석은 자기장이 단순히 조금 약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정상 세기의 일부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다시 회복한 시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자기 편이라고 부르는 짧고 극적인 약화 사건으로 우리의 조상도 실제로 겪었습니다. 마지막 큰 사건은 약 4만 년 전 세계의 흔적을 남겼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약 4만 1000년 전 지구의 자기 방패는 영원히는 아니지만 하늘을 바꿀 만큼 오랫동안 거의 무너질 정도로 약해졌고 어쩌면 그 아래 살던 생명체의 운명에도 영향을 줬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조상도 그 현상을 직접 겪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사건을 지자기 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극이 자리를 완전히 바꾸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완전 역전과는 다릅니다. 편의가 일어나면 자기장은 크게 약해지고 자기극은 거칠게 떠돌며 때로 거의 붕괴할 수준까지 갔다가 완전한 역전을 끝내지 않은 채 원래 배열로 돌아옵니다. 방패가 크게 비틀거려 거의 넘어졌다가 마지막 순간 다시 균형을 잡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 특별한 편의에는 처음 흔적이 발견된 장소에서 따온 이름이 있으며 비교적 최근 과거에 일어난 자기장 붕괴 가운데 가장 잘 연구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편의 동안 자기장의 세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일부 측정 기준에서는 정상 세기의 극히 일부까지 낮아졌고 오랜 기간 약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구의 방패는 평소의 그림자처럼 얇고 뒤엉킨 약한 상태였으며 암석과 고대 얼음이 그 사건을 기록해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지층에 위기에 빠진 자기장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방패가 이렇게 약해지자 평소보다 더 많은 태양 방사선과 심호주 입자가 상층대기에 도달했습니다. 눈에 띄는 결과 가운데 하나는 하늘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평소 극지방 부분에서만 보이는 빛의 장막인 오로라가 훨씬 낮은 미도까지 퍼져 오늘날에는 볼 수 없는 지역의 하늘을 이상한 색으로 물들였을 수 있습니다. 초기 인류가 불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방식으로 하늘 전체가 빛나고 물결치는 모습을 발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더 거친 영향도 있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패가 약해지면 지표와 상층대기에 도달하는 방사선이 늘어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편의가 특정 생명체에게 어려운 시기와 겹쳤는지 그리고 초기 인류의 생활 방식 변화와도 연관됐는지 연구해왔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동굴로 들어가 피신하게 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여전히 논쟁 중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입증된 역사라기보다 과학자들이 검증 중인 흥미로운 가능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직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교훈입니다. 지구의 시간 기준으로 보면 자기장은 실제로 비교적 갑자기 정상 세기의 일부까지 떨어질 수 있고 회복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론이 아닙니다. 현생 인류가 지구를 걷던 시기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은 지구의 보호막이 흔들리던 시기를 지나 살아남았습니다. 방패는 회복했고 생명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안도입니다. 경고는 분명합니다. 자기장이 극적으로 약해지는 일은 이론상 가능한데 그치지 않고 우리 종이 존재하는 동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안도도 분명합니다. 당시 자기장은 다시 강해졌고 인류는 어두움과 낯선 하늘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 하루가 짧아진 현상에서 시작해 흔들리는 금속 심장, 떠도는 방패, 느려지는 바다, 녹는 얼음과 우리가 퍼올린 물 때문에 기울어지는 행성까지 여행했습니다. 모든 실마리는 겉보기보다 훨씬 살아있고 불안정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여행 전체가 향해온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동시에 변하는 지금, 우리 행성은 정말 새로운 불안정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위험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오는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여행을 시작하게 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기극은 질주하고 당패는 약해지며 내핵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고 바다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은 위험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문제가 오기 전에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아는 사실을 모아보겠습니다. 솔직한 그림은 단순한 공포나 안심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일부 변화는 정밀한 장비로 반복 측정돼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자전은 2020년 무렵부터 빨라졌습니다. 자기극은 시베리아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의 약한 지대는 커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200년 동안 세기를 잃었습니다. 내핵은 느려지고 상대적으로 뒤로 움직였습니다. 녹는 얼음과 인간의 지하수 사용은 지구의 자전축 자체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느 것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료에 기록돼 있습니다. 훨씬 덜 확실한 것은 이 변화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것 뒤에 하나의 숨은 원인이 있고 하나의 불안정한 엔진이 모든 변화를 동시에 일으킨다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일부 현상은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떠도는 자기극과 약해지는 자기장, 움직이는 내핵은 모두 깊은 곳에 소용돌이치는 금속과 연결됩니다. 느려지는 해류와 기울어지는 자전축은 모두 녹는 얼음과 연관됩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하나의 경로를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의 컨베이어 벨트와 내핵의 상대적 역방향 이동은 서로 다른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모든 실을 하나의 깔끔한 매듭으로 묶는 것은 잘못입니다. 실제 지구는 그보다 복잡합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어할 균형 잡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구는 활발하고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여러 거대한 시스템이 동시에 변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켜볼 가치가 있고 전문가들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증거로는 이 변화 가운데 어느 것도 생명 자체의 갑작스러운 재앙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구는 긴 역사 동안 이런 일들을 모두 겪어왔고 매번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자기장은 약해졌다, 회복했고 자기극은 뒤집혔지만 생명은 이어졌습니다. 바다는 느려졌다, 다시 회복했고 자전도 흔들렸다, 안정됐습니다. 지금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문명이 지구의 안정적인 행동에 이렇게 촘촘히 자신을 연결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밀한 시간과 안정적인 위성, 신뢰할 수 있는 항법, 예측 가능한 날씨와 바다에 어떤 생명체보다 깊이 의존합니다. 우리의 조상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나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변화가 지금 같은 세계에서는 전력망과 휴대전화, 농장까지 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험은 대개 생명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히 가만히 있겠다고 약속한 적 없는 행성 위에 세운 취약하고 서로 연결된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전을 밀리초보다 작은 수준까지 측정하고 궤도에서 자기장을 지도화하며 멀리 떨어진 지진을 통해 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지자기 급변을 예측할 수도, 자기장이 언제 약화를 멈출지 말할 수도, 바다의 흐름이 어느 날 멈출지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얼마나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지 인정하면서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행성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새 질문에는 깔끔한 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불안정하고 살아있으며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움직임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공포에 빠지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행성의 소리를 세심하고 정직하게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지구가 무엇을 하든 그 신호를 미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